네, 안녕하세요. 운동역학의 이성렬입니다. 오늘은 핵심 이론 특강 네 번째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테마 5번 운동역학의 스포츠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어떤 선운동과 각운동의 운동학의 어떤 스포츠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운동역학에 대한 적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운동의 어떤 힘에 대한 부분들, 힘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어떤 큰 네모 보게 되면은 선운동의 운동역학적 분석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이 운동역학적 어떤 스포츠의 적용이라는 것은 힘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힘의 어떤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면은 힘의 어떤 정의 및 어떤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좀 살짝 이런 부분들을 배웠었는데 운동역학에서 운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운동체는 어떤 운동을 유발하는 근원이 결국 뭐가 된다? 힘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그 작용의 효과는 운동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형태의 어떤 변화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힘의 어떤 정의 및 특성에서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이번에 보면은 사람의 어떤 사람의 물체를 어떤 밀거나 당겨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경향들을 우리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3번에 있던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힘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힘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도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녹화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여기서 녹화 촬영을 중단하고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겠죠. 결국 근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할 텐데, 결국 정지해 있는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힘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어떤 운동 속도 또는 방향을 변화하고 그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물체의 운동 속도와 방향을 변화시킨다.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고 있는 것들을 힘의 작용이 여기가 작용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체가 이런 식으로 꺾이는 형상들, 그리고 더 빨라질 수도 있죠. 얘가 더 많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10이고 얘가 6이라고 했을 때 요 힘이 합쳐져서 뭐 한 12 정도의 힘이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속도와 어떤 그만큼의 속도가 변화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은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킨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결국 어떤 물체를 어떤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작용을 해야죠. 뭐 태권도에서 격파 같은 내용들, 격파를 통해서 어떤 송판을 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어떤 힘을 작용을 해야죠. 송판에 힘을 작용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그만큼의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 이상의 어떤 힘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3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힘의 어떤 정의 및 어떤 특성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가로 2번에 보면은 어떤 힘의 단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힘이라는 것은 어떤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물리학에서 단위라고, 그러니까 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힘이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면 F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질량은 영어로 M, 그리고 곱하기 A, 가속도에 대한 부분인데, F는 M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힘에 대한 부분들을 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힘의 단위는 어떤 뉴턴이라는 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 또 그다음에 킬로그램 어떤 킬로그램 힘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킬로그램 F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요 각각 뉴턴과 킬로그램 어떤 중과 힘에 대한 부분들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뉴턴은 어떤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어떤 속력이 변하는 어떤 정도를 비교해서 약속한 힘의 어떤 단위로 힘을 나타내는 어떤 절대 단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킬로그램 중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의 어떤 중력과 관련된 어떤 무게 단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서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아셔야 할 게, 힘은 대표적인 어떤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벡터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벡터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에 보면은 힘의 벡터적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게 되면은 힘 벡터의 개념 및 표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어떤 힘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먼저 보게 되면은 작용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화살표를 그리기 위해서 나타내는 어떤 선의 크기를 우리가 힘의 크기, 그리고 이 화살표를 뭐라 그런다? 방향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속도나 가속도와 마찬가지로 힘의 크기 외에 작용하는 방향 및 어떤 방향성, 지정해야 하는 양, 벡터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2번에 보게 되면 힘에 대한 벡터는 화살표를 사용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크기, 방향, 작용점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힘 벡터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힘이라는 것은 옆에 보시면은 시스마 포인트에 어떤 추진력과 저항력으로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 추진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운동을 유발하는 어떤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항력이라는 것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결국 밑에 또 가로 3번에 보게 되면, 두 개 3번에 보게 되면은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거는 이 힘은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복잡한 뭐 코사인, 그 다음에 루트가 막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갑자기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계산으로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아셔야 할 거는 힘이라는 것은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은 힘의 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보면은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방향은 두 크기를 합한 값으로, 반대 방향은 또 두 값을 합한 절대값으로 표기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직각을 이루는 경우에는 수평 성분력의 어떤 제곱, 수직 성분력의 제곱근을 통해서 구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일반적인 각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코사인의 부분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계산적인 부분들은 제가 다루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하시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뭐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다른 방향이라고 해도 결국 두 값의 어떤 절대값을 어떤 부분들을 합한 부분으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직각인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사인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 1번에 대한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힘이라는 것은 어떤 합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는 것처럼 힘은 또 분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면 힘의 분해, 벡터에 대한 분해가 나와 있는데, 하나에 대한 벡터는 어떤 수평 성분과 다시 말해서 수직 성분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누어지게 되고, 이거 하나를 두 개 성분을 어떤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이 힘의 어떤 분해, 벡터의 분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수평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이제 코사인으로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쯤 나올 수 있어요. 계산은 아니더라도 이 힘이 수평 성분 같은 경우는 코사인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 성분 같은 경우는 뭘로 구한다? 사인으로 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힘의 이제 합성과 분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수평 성분의 코사인에 대한 부분들, 이 사인에 대한 부분들이 합성돼 가지고 이와 같이 어떤 값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것들이 다시 또 쪼개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게 된다는 것들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 힘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보면은 힘의 어떤 특성과 정의, 그리고 어떤 단위 이런 것들을 배워봤는데, 우리가 이제 물리량이나 어떤 운동 역학에서는 어떤 힘의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근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육의 어떤 뭐에 의해서, 수축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근육의 힘을 우리가 근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최대 강축에서 발생되는 힘을 절대 근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근력이라고 하면은 역학적인 의미에서 또 실험을 좀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근력을 내력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몸 안에서 나는 어떤 힘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근력을 내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뭐 다 여러분들을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뭐 역학을 선택을 하셨으면 보통 이제 생략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수축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생략을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저희 이제 교재에 어떤 추가를 했는데, 결국 근수축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등척성 수축, 그다음에 신장성, 다른 말로 원심성, 단축성 수축, 구심성 수축이 있는데, 이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을 합쳐서 뭐라 그런다? 등장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합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등척성 수축은 어떤 근육의 어떤 길이와 관절의 길이의 각도가 변하지 않고 힘이 들어가는 어떤 수축 동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기계적 일을 0을 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힘은 들어가고 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이런 대표적인 어떤 신체 활동에서 대표적인 어떤 등척성 운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플랭크 동작 있잖아요. 우리 복근 운동 한다고 했을 때 엎드려가지고 배에 힘주고 있는 동작. 어떤 움직임의 형태는 발생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등척성 운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 신장성과 단축성, 그러니까 신장성은 원심성, 단축성은 구심성인데 신장성은 늘어나는 어떤 수축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등장성 수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육의 길이가 짧아졌다가 늘어나는 것들. 그 늘어나는 것은 신장성, 원심성 수축이겠죠.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힘이 발생되는 어떤 동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일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점프 후에 어떤 착지를 할 때 햄스트링 근육의 작용이 어떤 신장성, 원심성 수축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단축성 수축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구심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신장성 수축이라는 것이 근육의 길이가 어떤 늘어나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짧아지면서 힘이 발생하는 어떤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이때의 어떤 기계적인 일은 양의 값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점프할 때 대퇴사두근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 보면은 근육을,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근육을, 하체 근육을 대퇴사두근, 엉덩이 쪽 뒤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햄스트링이나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점프에 있어서도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의 형태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중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력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볼 텐데, 1번 동그라미에 보면은 어떤 지구의 만류 인력과 자전에 의한 원심력을 합한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스포츠나 일상생활에 어떤 작용하는 중요한 어떤 외적인 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을 역학에서 약간 외력으로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외력의 어떤 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물체와 어떤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도나 지역에 따라서 그 크기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북극에서 작용하는 중력과 그다음에 적도에서 작용하는 극력과 남극에서 작용하는 어떤 그 중력의 크기가 각각 달라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력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우리가 수치화 표현한 거죠. 결국 중력이라는 것을 어떤 그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력 가속도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배웠겠지만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입니다. 결국 물체의 질량,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어떤 체중계에서 나타내는 값에다가 어떤 9.8m/s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때 중력의 값을, 이 물체가 얼만큼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kg에다가 9.8m/s의 제곱을 하게 되면 그 값이 결국 뭐가 된다? 이때 그 중력, 이 100kg의 어떤 물체, 질량 100kg의 물체가 어떤 중력의 크기를 얼만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800 뉴턴이 되겠죠. 이때 그런 곱을 나타낼 때 그 단위는 뉴턴으로 나타내는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체가 공중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좀 물체를 던지고 했을 때 어떤 물체가 어떤 기계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어떤 물체든 간에 결국은 지상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을 물리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론은 항상 물체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모든 물체,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떤 물체라고 했을 때 존재하는 모든 물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체는 뭐에 영향을 받게 되냐면 질량이 존재하게 돼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체는 질량이 존재해요. 결국 질량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결국 중력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 바로 2번 중력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에 보게 되면은 마찰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근력과 중력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어떤 힘의 종류, 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근력과 중력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의 어떤 마찰력에 대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마찰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어떤 물체가 반대로 작용할 때 나타내는 어떤 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마찰력의 어떤 요소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있는데 마찰 계수와 수직 반력이라고 있습니다. 결국 반작용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무게가 지면으로부터 누르는 힘, 그러니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질량의 어떤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량에 대한 부분들 또는 질량에다가 중력을 곱한 어떤 무게에 대한 부분들과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이 지면이 가지고 있는 마찰 계수를 곱하게 되면은 이 마찰력이 나온다는 것이 1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에 보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두 개체의 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의 뭔 양, 최대량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건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3번에 보면은 운동 마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동안 어떤 접촉하는 두 개체의 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거를 어떤 그 평행 주차에 대한 부분들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내가 이제 어떤 평행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어서 내 차가 평행 주차 앞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차를 빼기 위해서는 평행 주차된 차를 밀어서 차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이제 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차를 살살 밀어요. 살살 밀게 되면은 맨 처음에 어떤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다가 이런 식으로 이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때부터는 움직이지 않고, 왜 그러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도달하다가 이 최대 정지 마찰력에 딱 도달하는 순간 얘가 꺾이고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이러한 어떤 운동 마찰력과 최대 정지 마찰력이 나타나는 그래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상황, 요 지금 이 대각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뭐가 발생하지 않냐면 움직임, 그러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었을 때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죠.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자동차가 발생하지 않다가 요 끝 지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자동차가 슬슬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차가 너무 밀리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쫙 밀리진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존재하고 있는 운동 마찰력, 여기서부터는 운동 마찰력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윗지점에서는 최대 정지 마찰력, 그 다음에 여기 이 대각선에서는 정지 마찰력,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또 자, 마찰 계수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지면에 작용하는 어떤 마찰력의 어떤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두 개체의 표면에 상호 작용하는 어떤 마찰력의 어떤 지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지면, 지금 물체가 존재하고 이 물체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요 표면에 대한 마찰 계수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찰력이 높다는 것이고, 이 마찰력이 갈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마찰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흙바닥, 그러니까 어떤 바닥에 어떤 흙이 깔려 있는 경우, 또 두 번째로 어떤 이제 눈으로 깔려 있고, 어쩌면 아이스링크 같이 이제 얼음으로 깔려 있는 곳이라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누가 더 마찰 계수가 높을지 생각해 보면은 흙으로 깔려 있는 곳이 당연히 마찰 계수가 훨씬 높겠죠.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스, 그러니까 눈으로 인한 어떤 그 아이스링크처럼 얼음으로 깔려 있는 곳은 마찰 계수에 대한 값이 어떤 마찰력의 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보면은 수직 발력에 대한 부분들, 지면 발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 수직 발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일정한 접촉하는 물 두 개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그 수직하는 반대되는 힘이 지면으로부터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지면 발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찰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수직 발력과 지면 발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체의 질량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마찰력에 대한 값은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스노우 타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 겨울철이 좀 이제 제가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거의 한 10월쯤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겨울이 되게 되면은 눈이 오게 되면은 스노우 타이어로 이제 동계 타이어로 교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타이어의 어떤 마찰력이 표면이 더 이제 특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어떤 이 스노우 타이어나 어떤 동계에 있는 타이어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근데 연비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지만 그만큼 무거운 만큼 마찰력의 형태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떤 마찰력 형태가 높아져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스노우 타이어와 어떤 이제 동계 타이어의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바로 수직 지면 발력과 지면 발력이 어떤 적용되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에 보면은 마찰력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지 마찰력, 그다음에 미끄럼 마찰력, 구름 마찰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제에 있는 어떤 두 물체의 어떤 조천명 사이에 존재하고 어떤 운동 시작을 방해하는 저항력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물체가 미끄럼 마찰력 같은 경우는 두 멸체가 접촉한 상태에서 미끄러질 때 서로에 대해서 발생하는 상대적 마찰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미끄럼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마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핸드볼 어떤 송진가루나 어떤 100m 스파이크와 이런 것들이 바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마찰력의 형태가 굉장히 높아지죠. 우리가 축구에서 스터드라고 하잖아요. 축구화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삐죽삐죽 표가 튀어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흙뿐만 아니고 이제 잔디나 어떤 인조 잔디에서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 마찰력의 형태를 높여서 원하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마찰력에 대한 형태를 극대화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어떤 그 극소화하는 얘기가 썰매나 스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썰매 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 자체가 미끄럽기 때문에 굉장히 마찰력의 형태가 낮고, 그래서 미끄럼 마찰력의 어떤 극소화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극소화하기 위해서 더 일단 스키나 어떤 보드, 스노우보드에서 거기 왁싱질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약간 증가시키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구름 마찰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나 바퀴 같은 물체가 지지하거나 접촉하는 면위를 구를 때 어느 한쪽 또는 어떤 양쪽 물체 형태가 접촉면에서 더 변형됨으로써 생기는 마찰력을 우리는 구름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구름 마찰력의 어떤 큰 예는 어떤 잔디나 어떤 폭이 넓은 타이어, 그다음에 구름이 마찰력이 작은 예는 어떤 바른 잔디나 폭이 좁은 타이어,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구름 마찰력에 나타나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찰력에 대한 부분들 중에 마지막인데, 마찰력의 특징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찰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하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항상 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 최대 정지 마찰력이 이 지점이잖아요. 요 지점 그리고 요 부분이 운동 마찰력이기 때문에 항상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찰력이라는 것은 결국 추진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결국 우리가 마찰력, 뭐 축구와의 스터드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력으로 얼마든지 사용하기 가능하다는 것이 마찰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귿에 보면은 접촉면의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마찰계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까 스노우 타이어에 대한 예를 들었죠.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은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결국 수직 발력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니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은에 보면은 물체의 어떤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마찰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급세 보게 되면은 미끄럼 마찰력보다 구름 마찰력이 더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비 오는 길에 어떤 그 수중의 어떤 속도를 줄이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이게 이 미끄럼 마찰력과 구름 마찰력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것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부력, 그 다음에 항력, 그 다음에 양력, 그 양력에 따른 마그누스 효과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부력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 볼게요. 물체를 어떤 둘러싼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으로 방향은 수직이고 크기는 유체와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부력, 우리가 물체를 물속에서 가만히 있게 되면은 물속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 힘의 작용이 바로 부력에 대한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보면은 물이나 공기 중에서 물체가 어떤 뜨는 원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특히 수중에서 물에 잠긴 어떤 신체의 어떤 부피에 비례해서 어떤 수직으로 밀어 올린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약간 지방층이 많으신 분들이 물속에서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 대표적인 얘기들과 이게 이제 뭐냐면 인종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우리 이제 수영 선수들 중에 흑인으로서 유명한 선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인 선수,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인종 자체가 워낙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반적인 어떤 서양인 그리고 동양인들에 비해서 수직의 신체의 부피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근육의 밀도, 근육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근육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에 오래 떠 있을 수가 없고 맨날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력에 대한 작용을 적게 받아서 어떤 흑인 선수들이 어떤 수영으로서 대성하지 못하고 있다. 막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이 3번에 대한 내용들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율체의 어떤 밀도가 커질수록 부력은 커진다. 다시 말해서 어떤 체중이 많이 늘어나고 어떤 지방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부력, 물체가 물에서 떠오를 수 있는 어떤 부력의 형태는 커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력은 작아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뜨거운 물이면 물일수록 부력은 작아진대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일수록 어떤 물체가 떠오를 수 있는 형태는 더 좋아지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물이 좀 뜨거운 상태에서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물체는 금방 가라앉게 된다는 것이 3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 어떤 수영 연맹에서 보면은 수영장의 물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어떤 부력의 영향들을 항상 일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부력 중심의 위치는 수중에서의 어떤 자세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서, 물론 공중에서도 공기 중이나 어떤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물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부력 중심의 위치는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4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것이 학력 그리고 양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은 약간 잘 안 나오고 있다가 요즘 들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 최근에 또 기출된 것을 우리 학생분들께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1번에 보면은 유체에서 이동하는 물체가 운동 방향의 정면으로 받게 되는 힘, 말 그대로 저항에 대한 어떤 힘을 우리가 학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항에 대한 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더 빠르게 나갈 수도 있고, 그 받는 만큼 그것들을 운동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학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물체의 표면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됐어요? 학력은 결국 증가하게 돼요. 비례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동 방향에서 결국 내가 이쪽 향하고 있는데 어떤 물체에 대한 부분이 커요. 그리고 어떤 이 바람이 이쪽으로 날아온다면 이렇게 작은 물체보다는 큰 물체에서 당연히 단면적의 크기가 클수록 학력에 대한 값들도 커지게 되겠죠. 바로 이런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동 속도의 어떤 제곱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결국 뚫고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보통 우리 이제 비행기에서 보면 음속으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학력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보면은 운동 방향에서 본 단면적의 크기에 비례지만 단면적이 같을 경우에는 유선형에 가까울수록 적게 작용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자동차 형태에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같은 어떤 단면적이 크기지만 어떤 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둥그스름하게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은 어떤 학력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유선형보다는 직각으로 돼 있는 쪽이 더 학력이 높아지게 되고, 요거 학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돼 있는 곳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선형으로 돼 있는 곳이 학력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게 되면은 파도와 같이 물의 어떤 물과 공기의 접촉면에서 형성된 난류에 의해 발생되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학력에 대한 어떤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우리 같이 양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이라는 것은 어떤 이동하는 물체 주변의 어떤 유체의 상대 어떤 속도 차이에 의해 어떤 물체 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결국 양력에 대한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은 육체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그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되고, 유체의 속도가
감소할수록 압력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베르누이의 원리, 이게 무회전 슛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베르누이의 원리도 하나의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컵으로 이제 공이 나가는 것들, 야구에서.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프리킥을 축구에서 찼다고 했을 때 공이 나가는 것들도 이런 어떤 베르누이 원리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보면은 물체의 모양과 회전은 어떤 공기의 흐름의 형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체는 자세에 따라서 어떤 내가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양력의 크기는 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어떤 중심선과 진행하는 방향이 이루는 공격각의 우리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에 의해서 양력에 대한 값이 발생한다. 그래서 야구에서 어떤 투구를 할 때 투수가 커브 또는 뭐 슬라이더 이런 구질을 만드는 것은 결국 양력의 작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력의 작용의 대표적인 효과가 결국 마그누스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한때는 엄청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좀 약간 문제가 좀 뜨람하거든요. 그래도 이 원리를 좀 알고 있으셔야 하니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회전하는 물체의 어떤 공의 이동 시 공의 한 부분은 회전의 방향과 공기의 흐름이 충돌하게 되어 속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지점을 형성하고, 반대 부분은 공기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여 어떤 속도가 높고 압력이 낮은 지점을 형성하는데, 이로 인해 압력이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으로 공이 이동하는 현상, 뭐 야구의 커브볼, 골프의 슬라이스 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탁구의 탑스핀 그리고 백스핀이라고 해서 이제 커트라고 하죠. 커트와 이제 드라이브에 대한, 그리고 백스핀과 탑스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스핀하는 것은 결국 공의 어떤 위쪽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공이 이쪽으로 회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하게 되고,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회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의 흐름은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의 흐름과 이 지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이 밑에 지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과 같은 방향으로서 이제 어떤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충돌이 발생해서 어떤 공 같은 경우가 저속으로 회전하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빠르게 공의 흐름과 어떤 이 공기의 흐름이 같기 때문에 고속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속으로 회전하게 되면서 여기는 고압이 발생하게 되고 고기압이 발생하게 되고, 아랫방향은 저기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이 마그누스 같은 경우는 어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발생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 마그누스의 힘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한다는 것이 바로 이 탑스핀, 결국 뭐 탁구의 드라이브에 대한 형태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스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스핀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반대로 회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과 윗부분이 이번에는 어떤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서 고속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충돌이 발생하는 만큼 뭐게 돼요? 저속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에 대한 부분들이 위에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아래에 대한 부분들은 고기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반대로 앞에서 보았던 탑스핀과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마그누스의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런 것들이 양력에서 마그누스의 효과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 그래서 압력이 높은 지점에서 고기압이 높은 지점에서 낮은 지점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마그누스의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방금 어떤 탑스핀과 백스핀, 그러니까 이제 탁구를 치면 드라이브나 커트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요거까지가 이제 양력과 그 다음에 항력 이런 내용들을 살펴본 거고요. 다음은 이제 압력의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면적의 어떤 분포된 어떤 힘으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압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요와 같습니다. 식으로 보면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결국 이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게 되고,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압력은 증가하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좀 그건데, 유도에서 낙법을 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몸을
이제 낙법을 치는 순간 이제 몸을 딱 펼치면서 결국 면적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힘을 분산시킵니다. 결국 힘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단위 같은 경우는 뉴턴 퍼 미터 퍼 제곱의 제곱, 그 다음에 파스칼이 어떤 대표적인 단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1파스칼이 1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어떤 유도에서 어떤 낙법으로 신체가 어떤 지면에 닿을 면적을 늘려서 압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어떤 압력의 어떤 신체의 어떤 운동의 어떤 스포츠 현장에서의 어떤 적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복싱에서 주먹을 어떤 비껴 맞도록 하여 타격 면적을 늘리고 압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건 방어에서 관련된 부분이죠. 내가 일부러 맞는 순간에 몸을, 그러니까 고개를 살짝 돌려서 맞는 면적을 늘리면서 이 주먹을 흘려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압력에 대한 어떤 형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떤 운동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뉴턴의 어떤 운동 역칙, 선운동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선운동 법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 보통 1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 결국 어떤 직선 운동이든 정지해 있는 상태든 모두 어떤 이 관성의 법칙에 대해 따라서 내가 운동하고 있는 형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내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 물론 관성의 법칙에 해당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출발하거나 어떤 정차하는 어떤 버스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에 보면은 가속도의 법칙, 제2법칙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가속도를 유발하고 작용하는 힘의 직선 방향을 향하여 일어나며 질량에 반비례하는 크기의 가속도를 유발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F는 ma라는 식 아시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건데, 요거를 가속도를 남기고 이항을 시켜보면 이와 같이 돼요. 자, 가속도를 이런 식으로 이항하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질량에 반비례한다.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비례는 가속도는 감소하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결국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결국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가속도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2번의 가속도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보면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은 다른 물체로 힘을 작용하는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농구공을 내가 바닥에 튕겼어요. 그만큼 내가 누른 만큼 반대되는 힘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크게 뉴턴의 운동의 세 가지, 선운동의 법칙의 세 가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어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운동량과 그 다음에 그리고 관련된 충격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운동량과 충격량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운동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일단 물체가 질량을 속도로 곱한 값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당연히 이거는 벡터예요. 벡터,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질량을 증가시키면은 그만큼 운동량도 증가시킬 것이고 증가될 것이고, 속도가 증가되면 당연히 운동량도 증가된다는 것이 바로 이 기억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은에 보게 되면은 인체 3종질에 의한 각운동의 경우 각 속도가 일정하다 하면은 회전 반경을 결국 말해서 선운동의 어떤 부분들을 크게 해가지고 선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귿에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약간 좀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합력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어떤 수직 속도와 수평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 바로 운동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충돌 상황에서 두 물체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두 물체 모두 더 큰 운동량을 가진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서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서로 이게 이런 식으로 부딪혀요. 그리고 얘는 어떤 운동량이 한 뭐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얘는 6 정도 된다고 하면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리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보면은 스포츠 상황에서의 운동량에 대한 증가를 어떤 예시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기억에 살펴보자고 하면은 라켓 운동 선수들은 스윙 시 어떤 마지막 어떤 타격 어점에서 팔을 뻗어가지고 회전 방향을 늘림으로 해가지고 운동량을 크게 한다는 것이 기억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은에 보게 되면은 실험 선수가 질량을 증기시키는 최선의 어떤 방법은 지방보다는 근육의 어떤 질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어떤 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운동량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결국 질량을 증가시키는 거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충격량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5번에 선운동량과 그다음에 충격량을 함께 넣어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선운동량이 결국 충격량이고 충격량이 선운동량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한 짝으로 둔 거예요. 그 내용들 좀 살펴볼게요. 자, 충격량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도, 17년도 매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제대로 해주셔야 하는데, 1번 번에 보면은 충격량의 개념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게요. 기억에 보면은 일정 시간 동안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힘의 어떤 총합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뉴턴 세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운동량의 단위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에 보면은 큰 힘을 오랫동안 물체에 작용할수록 운동량은 증가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건 식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충격량 같은 경우는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힘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작용 시간이 크면 클수록 충격량은 증가한다는 것이 디귿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글에 보면은 시간에 대한 힘의 곡선을 적분한 값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미음에 보면은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운동량의 변화가 커질수록 충격량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미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충돌 후 운동량 그리고 충돌 전 운동량을 빼요. 예,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빼게 되면은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충격량과 선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 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스포츠 상황에서의 어떤 충격량에 대한 내용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보게 되면은 육상 스타트에서의 충격량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번치 스타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발이 빠르고 충격량이 적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번치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출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폭이 좀 좁은 것을, 맞아요, 좁은 것을 우리가 번치 스타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잔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스타팅이 빠른 대신에 이후에는 어떤 수평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어떤 이 스포츠 상황에서 육상의 번치 스타트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롱게이티드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와 반대로 이쪽으로 출발한다를 가정을 했을 때 폭이 넓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이 넓은 만큼 스타트는 굉장히 느리겠죠. 출발이 굉장히 느리고, 대신 충격량이 엄청 큽니다. 충격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면, 단점은 스타트가 느린 대신에 빠르게 앞으로 나가면서 수평 속도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이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속도의 어떤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일롱게이티드 스타트의 어떤 장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니은에 어떤 창 던지기에서의 충격량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게 되는데, 일단 선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게요. 어떤 힘을 증가시키거나 어떤 힘의 작용 시간을 길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근력이나 유연성, 그리고 팔의 어떤 근력 분절의 채찍 효과와 팔꿈치를 이용한 어떤 채찍 효과의 어떤 극대화, 그리고 후방 경사를 이용한 어떤 기저, 인처의 분절의 같은 방향의 이동, 팔로스로 등은 충격량을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보면은 각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를 어떤 크게 해야 하고, 각속도를 크게 해서 토크를 증가시키는 것도, 그리고 작용 시간도 길게 하는 것도 각운동에 있어서 어떤 충격량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들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들, 스포츠 상황에서 충격량을 어떤 증가시키고 어떤 감소시키고 부분들 이제부터 또 배워볼 텐데,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충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런 작용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보았던 어떤
식을 보면은 기억을 하실 텐데 여기 보면은 충격량이 있었고 그리고 충격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용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충격력만 남기고 넘겨보자고 하면은 충격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작용 시간 분의 충격량이에요. 그러니까 충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요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얘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당연히 작아져야 합니다. 결국 작용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태권도의 격파나 권투의 펀치 같은 경우는 강력한 힘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뭐 늘어지게 친다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늘어지게 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타격을 했을 때 그 충격력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반대로 4번에 보게 되면은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기억의 작용 시간을 연장시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시간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그만큼 이 충격력이 어떻게 돼요? 감소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상황에서도 같이 많이 나타나는데 니은에 보면은 높이 뛰거나 멀리 뛰기에서의 어떤 착지, 그다음에 야구에서의 공의 어떤 캐칭 또는 어떤 슬라이딩, 어떤 유도의 낙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충격력의 어떤 대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시간을 길게 할 수 없을 때 충격력을 분산시킨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점프를 하고 나서 무릎의 어떤 충격에 대한 부분을 적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무릎을 굽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작용 시간을 연장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불이 났을 경우에 비상탈출을 해야 돼요. 건물에서부터.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근처에다 이런 식으로 어떤 뭘 설치하죠. 어떤 스펀지 같은 걸 설치하잖아요. 그 뭐 에드벌룬 같은 거, 그러니까 뭐지 풍선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여기 설치해서 사람이 여기로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탈출하는 만큼 이 탈출의 어떤 풍선이 어떤 수축이 되면서 작용 시간이 연장되면서 충격력이 감소되는 것이 이 대표적인 어떤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에 보면은 선운동량의 어떤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 정의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력이 어떤 작용하지 않는 한 어떤 시스템 내에 어떤 힘의 작용이 하고 있더라도 총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뉴턴의 3법칙 중 1법칙과 3법칙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선운동의 어떤 운동역학적인 어떤 분석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인데 충돌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이라는 것도 보시면은 한때 좀 많이 출제됐다가 요즘은 좀 다시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출제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돌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먼저 해봐야겠죠. 그래서 라켓으로 어떤 공의 타격, 그 다음에 선수들끼리 어떤 충돌, 어떤 공의 바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충돌이라는 것은 어떤 두 물체가 어떤 충돌될 때 각각의 물체는 일시적으로 압축돼서 모양이 변하죠. 변형되고 탄성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충돌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어떤 관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보면은 탄성은 충돌하는 물체의 어떤 재질, 그 다음에 온도, 충돌, 강도 등에 따라서 충돌 강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물체가 어떤 탱탱볼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만큼 많이 튀어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좀 약간 재질 자체가 많이 튀어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이제 많이 튀어오르지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3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에 보면은 어떤 일반적으로 충돌할 때 운동 에너지의 어떤 일부가 열이나 소리 등의 다른 에너지로 형태로 변형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봤을 때 전체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여전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충돌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1, 2, 3번.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해서 반발계수 1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충돌 후 어떤 상대의 속도와 충돌 전 상대 속도가 모두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당구에서 이런 식으로 공이 앞에 있는 공을 삐껴 맞지 않고 그대로 충돌해서 맞는 경우가 대표적인 어떤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에 보면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계수가 0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상대의 속도가 0인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양궁이에요. 양궁이나 어떤 사격 충돌 후 두 물체가 뭐 예를 들어서 완전 한 물체가 되는 어떤 경우를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후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0인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3번에 보면은 불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해서 반발 계수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 불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충돌 후 에너지 손실로 속도가 작아지는 경우가 바로 불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발 계수가 0에서부터 1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운드된 공 그다음에 골프 임팩트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보면은 반발 계수, 충돌 계수가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돌 전에 어떤 상대 속도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비율 그리고 즉 충돌 전 두 물체가 가까워지는 속력과 충돌 후 두 물체가 멀어지는 속력의 어떤 비를 의미를 해주고 있는데 반발 계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충돌 전 상대 속도가 있고 충돌 후 상대 속도가 있는데 충돌 후 상대 속도를 충돌 전 상대 속도로 나눠주게 되면은 반발 계수 결국 충돌 계수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 이 지문이 나왔어요. 속력의 비율을 의미해준다. 요 그 식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선운동의 운동 역학적인 어떤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각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부터 해서 우리 이론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